때는 18세기 후반, 조정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고 민초들의 삶이 팍팍했던 조선의 수도 한양. 남산 자락 아래 비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허름한 쪽방에 강민준이라는 21살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종로시전의 상인들 잔심부름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다. 해진 무명옷의 깡마른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남달리 총명하게 빛났다.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으나 배움에 대한 갈망은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다. 그는 심부름을 오가며 남산골 선비촌 근처의 작은 서당 담벼락 너머로 글 읽는 소리를 엿듣곤 했다. 그 서당은 아랫마을에서 덕막 높기로 소문난 박진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박진사는 민준이 몰래 수업을 청강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청년의 간절한 눈빛과 딱한 사정을 헤아려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 그저 저리 영특한 아이가 양반가에 태어났더라면 필시 나라의 동량이 되었을 터인데 하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박진사에게는 민준과 비슷한 또래의 외동딸 박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여중 군자라 칭찬이 자자한 교수였다. 희고 고운 피부에 가지런한 눈썹,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조신한 양반집 교수의 표본처럼 보였다. 민준은 10살 남짓 되던 해 심부름길에 우연히 서당 앞 정자에 앉아 시를 짓던 서연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얀 못이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옆에 시립한 몸종 연실이에게 자신이 지은 시구를 나직이 읊어주던 모습. 그때 처음 본 서연의 청초한 아름다움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느껴지던 시구는 민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서연 아씨가 읊던 시는 이러했다. 시냇물에 비친 구름 내 손 위에 머물 때 내 그림자 도리어 하늘 따라 흐르네. 그 구절을 읊으며 해맑게 웃던 서연의 모습은 가난한 소년의 마음에 등불처럼 남아 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키웠다. 언젠가 저런 아씨가 쓴 글을 꼭 읽어보리라 소년은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고 서연 또한 혼기가 찬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높았고 민준은 여전히 멀리서 서연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종로에 심부름을 마치고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단골로 드나들던 비좁은 골목 안의 조석현의 책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관의 눈을 피해 희귀하거나 금지된 서책들을 은밀히 취급하는 곳으로 민준은 가끔 얻은 푼돈으로 책을 빌려보며 고된 삶의 시름을 잊곤 했다. 그날따라 책방 안에는 장옷으로 얼굴을 깊숙이 가린 여인이 조석회와 무언가를 속삭이며 작은 책 꾸러미를 건네고 있었다. 몸종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온 여인이었지만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서연임을 알아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마 아는 척할 수는 없었다. 조심스레 숨어 그녀의 동태를 살피는데 민준이 들어서는 기척에 놀란 듯 여인이 황급히 몸을 돌려 책방을 빠져나갔다.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순식간에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이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황급히 떠난 자리에 작은 책 한 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책방에 들어설 땐 분명 없던 책이었다. 민준은 주위를 살핀 후 재빨리 책을 주워 품 안에 깊숙이 숨겼다. 왠지 모르게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누추한 쪽방으로 돌아온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표지에는 묵향, 지음이라는 단정한 필체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책장을 넘기자 민준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며 인기를 끌던 야담, 즉 금기시된 남녀상열지사를 다룬 소설이었다. 노골적이고 대담한 묘사, 금기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이야기에 민준은 숨을 죽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자극에 아랫배가 묵직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내가 아는 그 다나한 아씨가 이런 글을 썼을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책을 읽어 내려가던 중 익숙한 구절을 발견하고 말았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여인의 흰 허벅지를 감돌아 내릴 때 어린 시절 서연이 읊었던 시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표현 방식과 감수성. 게다가 책 전체에 흐르는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는 분명 서연의 것이었다. 묵향 선생이 서연 아씨란 말인가? 그 생각이 들자 달아올랐던 몸이 터질 듯 뜨거워졌다. 그토록 정숙해 보이는 아씨가 이토록 음탕하고 대담한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책을 읽을수록 흥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책을 다 읽고 난 민주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서연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존경하는 스승박 진사의 딸이 금서를 써서 판다는 사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재능에 대한 경탄, 그리고 그녀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다시 한번 서연을 만나기 위해 조석회의 책방 앞골목에 숨어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2달이 넘도록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마침내 잠옷을 입은 익숙한 뒷모습이 책방으로 들어서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한 민주는 서연이 책방에서 나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마침내 서연이 책방을 나서자 민주는 재빨리 그녀의 뒤를 따라잡아 앞을 가로막고는 다짜고짜 그녀가 쓰고 있던 잠옷을 확 벗겨 내렸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영락없는 박서연이었다. 이럴 수가. 정말 아씨가 맞으셨군요. 민주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민주는 품 안에서 묵향의 책을 꺼내 보였다. 이 책, 아씨의 것이 맞지요? 지난번 책방 앞에서 흘리시... 책을 본 서연은 숨을 헉들이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다. 여기서는 누가 들을지 모릅니다. 제 누추한 거처로나마 잠시... 민준의 작은 방에 마주 앉은 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너무나 엄격하고 보수적이셔서 제 글 쓰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제가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시서 외의 창작 활동을 엄격히 금하셨지요. 답답한 마음에 몰래 글을 쓰던 중 우연히 책방에서 접한 야담 소설에 매료되었고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환상이 뒤섞여 직접 묵향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만족이었지만 조석회를 통해 은밀히 유통된 제 글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었고 이제 묵향 선생은 암암리에 필사본을 찾는 이들이 줄을 설 정도의 유명 작가가 되었지요. 덕분에 아버지 몰래 상당한 돈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씨, 이러시다 아버님께 들키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렵니까? 제발 이제 그만. 자네마저 나를 나무라는가. 자네는 숨막히는 규율 속에서 억눌려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 않는가. 서러움이 복받친 듯 서연은 눈물을 떨구었다. 당황한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달랬다. 아씨. 저 같은 청것의 말 때문에 귀한 눈물을 흘리시면 어쩝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씨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제발 눈물을 그치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눈물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감돌았다. 정말 내 말이라면 무엇이든. 물론입니다. 어떤 것이든요. 그러자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실 내가 경험이 부족하여 글을 쓰는데 한계가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어야겠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민준이 순진하게 묻자 서연의 손이 망설임 없이 그의 단단한 아랫배 위로 향했다.
아씨. 이건, 민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서연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쉬. 조용히. 나를 도와준다 하지 않았나. 이것도 내 글을 위한 것이네. 그날 밤, 비좁고 누추한 쪽방에서 민준과 서연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경험을 공유했다. 서연의 대담한 호기심과 민준의 서툰 열정이 뒤섞여 글 속의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떨림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 한편 그 시각 박진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몰래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 책은 바로 자신의 딸 서연이 쓴 묵향의 최신작이었다. 몇 해 전 아내를 여인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학문에만 정진해왔지만 외로움과 남성으로서의 본능적인 욕구는 어쩔 수 없었다. 우연히 접하게 된 묵향의 글은 그의 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는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글 속에 담긴 섬세한 감정 묘사와 아름다운 비유에 감탄하면서도 설마 그 작가가 자신의 딸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어느 날 서연이 책방에 간 사이 그녀의 방을 정리하던 박진사는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묵향이라고 새겨진 작은 인장, 긴장을 발견하고 말았다. 이건 묵향 선생의 인장이 아니더냐. 어찌 이것이 서연의 방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박진사는 미친 듯이 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고야 말았다. 다음 소설을 구상하며 적어둔 줄거리와 인물 설정, 심지어는 파격적인 장면에 대한 메모까지 적힌 종이 뭉치들을. 종이 뭉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박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실망감에 그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른 채 책방에 다녀온 서연은 싸늘하게 식은 집안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아버지 박진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옆에서는 몸종 연실이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다. 박진사의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 뭉치를 본 순간 서연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서연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박진사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내 인연.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리 천박하고 망측한 글을 써서 돈까지 받고 팔아. 정녕 내가 내 딸이 맞느냐. 박진사는 손에 든 종이 뭉치를 갈기갈기 찢어 마당에 흩뿌렸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발. 자신의 글이 찢겨나가는 것을 본 서연은 눈물을 닦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분노와 슬픔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며 외쳤다.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좋은 가문에 시집가서 현모양처로 사는 것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 삶이었습니까? 저는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글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지요. 묵향으로 글을 쓸 때는 달랐습니다. 제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예술입니다. 서연의 항변에 박진사는 더욱 노했다. 조용히 못하겠느냐.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꼴도 보기 싫다. 결국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작은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섰다. 연실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마침 서당 수업을 들으러 왔던 민준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서연은 다짜고짜 민준의 팔을 잡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민준은 착잡한 마음으로 서연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헛간에서 자기로 했다. 이제 우리 둘 사이엔 비밀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시도해도 좋겠네. 서연이 애써 농담을 던졌지만 민준은 그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진사는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이었고 서연은 자신이 연모하는 여인이었다.